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56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네, 1부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영화 미나리 이야기 했는데요. 저희가 미나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야, 최장시간 영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2시간에 가깝게 영화 이야기를 했고 그 2시간 동안에 뭐 한 20분 정도 영화 얘기해야 정상인데 거의 대부분을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놀라워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안 나가고 다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 이야기를 해도 아니면 웃긴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 영화 이야기를 해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안 듣는 거야. 그냥 채팅하나? 채팅창. 재밌는 채팅창인 거야 그냥 여기는. 자, 거의 잡스럽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영화 기생충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특집이 주제라서요. 지난해 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같이 졸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는 건데 너는? 당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센세이션이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네. 지난해 아카데미를 휩쓴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비롯해서 무려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자, 기생충 줄거리는 여기 원조 줄거리 박찬호, 맞습니다. 손문선 아나운서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보통 항상 상을 우리나라 영화가 혹은 우리나라 배우가 어디가 상을 받으면 약간 이거를 다른 데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코트 높은 새끼들이 그냥 상을 줬다는 사실이 진짜 접수가 안 되는 거야. 기생충은 예외예요. 받을만 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영화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기생충입니다. 반지하에서 어렵게 사는 가족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않아요. 네, 백수 가족이고요. 기택, 송강호 씨가 연기한 기택의 아버지고 부인인 충숙, 장혜진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장남 최우식, 그리고 딸 박소담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근데 뭔가 이 가족이 구질구질하면서도 되게 뻔뻔한 구석이 있어요. 잔머리도 잘 굴리고 이런 가족인데 행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 이 서로의 호흡과 잔머리 굴리는 걸 봤으면 부자가 됐어도 진작에 됐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 아빠가 이 워낙에 능력치면. 큰 삽질을 하는 바람에 다 같이 망한 거지. 네. 맞아요. 아, 이거 약간 흔적 남긴 영역 표시 같은 거. 1부에서 한 번, 2부에서 한 번. 1부에 트름하더니 2부에 침을 뱉었어요. 이게 약간 코로나 시대에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이게. 흘리다가 내가 막았잖아요. 내가 다시 막았지 않습니까? 다시 삼켰다고요 지금. 입맛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침 뱉고 닦아주면 됩니까? 네. 잠시 더럽게 시작합니다. 방송을 1부, 2부 다. 더러워 죽겠는데 자 줄거리 갑니다. 이 더러워 죽게 되는 손문선이 톤 제일 잘 살리거든요. 한번 알려주세요. 더러워 죽겠네 정말. 저 대사는 제일 찰지게. 내가 봤을 때 야, 윤여정 배우도 이 더러워 죽겠네 정말은 손문선보다 못합니다. 들어 죽겠다면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알고 들어도 재밌네, 근데. 표정도 장난 아니죠. 세트예요, 세트. 진짜 더러운 표정이 나와요. 1+1이에요. 그 멘트의 극혐 표정. 번들이군요, 번들. 번들. 아, 번들도 오랜만이네, 번들. 네, 하시죠. 어쨌든 이제 어느 날에 장남인 기우 최우식 배우죠. 기우의 친구 박서준이 기우를 찾아와서 자기가 하던 과외 자리를 하나를 토스를 줍니다. 이러면서 사건이 시작되죠. 근데 이 과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글로벌 IT 기업 CEO 박동익, 박 사장 이성균 씨가 연기했고요. 이 박 사장의 딸 다혜의 과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잣집 과외 알바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기우는 사수생입니다. 대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박소담 씨가 연기한 기정, 그러니까 기우의 동생이죠. 기정의 뽀샵 실력으로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과외 자리를 꿰차게 되고요. 이때부터 요걸 시작으로 해서 이 가족이 하나하나 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기우가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사촌 중에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한 제시카라는 미술 선생님이 있다. 제시카. 네, 굉장히 능력 있다라면서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고 동생인 기정이 박소담 씨를 미술 교사로 취직을 시키고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네 사촌. 그리고 나서 기정이는 또 가지치기에 들어가죠.
윤 기사를 타겟으로 해서 마치 윤 기사가 박 사장 몰래 약간 차 안에서 여자 꼬셔가지고 허튼 짓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결국 윤 기사를 잘리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 아빠인 기택 송강호를 꽂아 넣습니다. 엄마만 남았죠. 가정부인 문광이 이정은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진짜 되게 인상적인 연기였습니다. 예, 이 문광까지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문광이 복숭아를 내리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광이 결핵에 걸린 것처럼 꾸며내가지고 그녀마저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엄마 충숙이 새로운 가정부로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박 사장네 집에 기생충처럼 들어앉게 되죠. 박 사장 가족이 모두 캠핑을 떠나게 되고요. 이날 기택 가족들은 이제 파티가 열립니다. 다 이 집에 모여가지고 자기 집처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죠. 갑자기 문광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 집에서 급하게 쫓겨 나오느라고 못 갖고 나온 물건이 있다. 지하실에서. 네,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 지하실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방공호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문광의 남편 근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리에. 저는 이분도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진짜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여기 이미 이제 기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가족이 또 들어온 거였죠. 여기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 갔다가 폭우 때문에 다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택인의 가족이 이제 문광하고 남편을 다시 지하실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광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결국 죽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주 맑게 날씨는 겠는데 이날 다송이 막내 아들 생일 파티가 열리죠. 여기 이제 기택네 가족들도 각자 다 초대를 받아요. 근세가 숨어 있다가 기우를 공격해가지고 수석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칩니다. 그때 정원에서는 기정이가 케이크를 들고 이제 나오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지하실에서 기우를 공격하고 올라온 근세가 식칼을 들고 와서 기정이의 가슴을 칼로 찔러버리죠. 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고 이때 박 사장이 이제 충격 때문에 쓰러진 자기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가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기택은 자기 딸이 칼에 질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박 사장이 열쇠라도 던지라고. 그래서 기택이 정신을 차리고 차 열쇠를 박 사장한테 딱 던지는데 하필 그때 또 근세 문광의 남편이었죠. 근세 몸에 열쇠가 깔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집으로 온 박 사장이 막 그 근세 몸을 들면서 열쇠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영화에서 중요한 단서로 나오는데 악취가 나죠. 냄새. 그래가지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코를 이렇게 딱 막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태기가 이 모습을 보고 뭔가 이제 피주가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갑자기 굳어지면서 식칼을 들고 박 사장한테 달려가서 박 사장을 찌르죠. 박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제 즉사를 하게 되고요. 네. 요런 몰래 숨어 있을 때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지고 몰래 숨어 있을 때 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 좋은데 자꾸 그 냄새가 넘어온다. 이건 바로 가난의 냄새였는데. 그렇죠. 냄새는 숨길 수가 없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격지심으로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감정이 훅 올라온 거죠. 네. 딸도 지금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상태이니까. 네. 자, 이 뭐 봉준호 감독의 이 연출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함의를 담고 있으면서 재미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같아요. 그게 진짜 위대한 점이에요. 저는 네. 위대하다고 봐요. 네. 그거는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뭐 인정받은 부분이고 어떤 영화를 봐도 괴물도 그렇고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4대 영화제를 다 휩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송강호를 가장 잘 쓰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 중에 처음에 이제 피자 박스 만들고 나서 박서준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집 구석으로 찾아왔을 때 이제 맥주 필라이트 마시면서 뭐가 하고 있으니까 식사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밥 먹은 거 아니야? 밥 먹은 거 갑자기 그렇게 한 깨알 같은 멘트가 되게 터지게 만들거든요. 별거 아닌 걸로 웃기게 만들어요. 감정 한번 이완했다가 쪼였다가 이완했다가 이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봉준호는 송강호를 거의 치트키로 써요. 자기 영화에서 송강호만 등장하면 분위기가 뭔가 약간 삐져나가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항상 언제나 삑사리의 예술이라고 봤는데 그 삑사리의 현신이 바로 송강호인 거죠. 설국열차 봐봐요. 송강호가 등장하면서부터 영화가 괴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송강호라는 배우를 페르소나로 쓰고 있는 감독은 의외로 많습니다. 김지훈 감독도 송강호 되게 좋아하고 자기 영화에 많이 쓰고요. 박찬욱 감독도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시너지가 좋은 사람은 뭐니 해도 봉준호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평 뭐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우리 이야기 다 끝나고 정기케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정기케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케한테 가장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영화 어땠는지요?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한 3번 본 것 같아요. 많이 봤네. 네. 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유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생충처럼 인간을 기생충처럼 표현했잖아요. 막 소파에 사사삭 숨는 것도 그렇고 그 막 밑에서 와이파이 막 이렇게 잡는 것도 그냥 그게 뭔가 몸에 기생해서 사는 그런 기생충 그런 비유를 너무 잘해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끝이 아니요 잘했어요. 왜? 아니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내 기대보다 훨씬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봉준호 감독의 그 장점이죠. 특장점. 장점이죠. 저는 이 영화를 일단 이 영화만 놓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왔던 영화들을 좀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플란다스의 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 빈민이나 하층민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는 영화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차갑게 비웃는 장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살인의 추억도 따져보면 정말 뭔가 시원해지는 구석은 1도 없는 영화예요. 결국 범인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죠. 잡지도 못했죠. 그냥 두 형사가 아둥바둥하다가 개지랄을 치다가 그냥 끝나는 영화예요. 그리고 설국열차. 그러니까 설국열차에 오면 약간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국열차에서부터 일관적으로 봉준호가 다루는 얘기는 혁명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난 아니다. 뭐 안고 절편 같이 쫙쫙 끊어지네요 뭔가. 설국열차 혁명 얘기인 건 다 동의하죠. 네. 아니 뭐 봉준호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 설국열차도 그렇고 그리고 괴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기생충도 그렇고 계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관심 많고 이 계급 전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언론에서 이제 계급 문제를 줄고 계속해서 다루는데 그 뭐 혁명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뜻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자신은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의 사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질문이 그 굉장히 무례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 항상 자기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해주는 행위가 자기 영화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꿀이죠.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게 만드니까.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봉준호 감독의 영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작품은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로 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생충은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저는 처음에 이 반지하에서 시작돼서 곱등이를 손가락으로 날리잖아요. 이 곱등이라는 그 곤충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 안에 연갓이 있고 딱 그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는 곤충이잖아. 그걸 날리는 걸로 시작하고 영화 제목은 기생충이고 너무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런 상징성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봉준호가 약간 걱정했던 게 어떤 이제 영화의 의미를 담기 시작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 의미에 묻혀버릴까봐 걱정을 늘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작가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상징에 묻혀버린 영화를 만들진 않을까 언젠가는 그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기생충 처음 볼 때 약간 그런 불안감이 조금 엄습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우였죠. 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야, 진짜 봉준호는 봉준호구나. 진짜 약간 컨트롤 프릭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 너무 굴렸다. 컨트롤 프릭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하는 왜 어김없이 비웃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은 잊지 마십시오. 방송 초반에 트름하고 침 뱉는 새끼입니다. 영어 발음 좀 굴린다고 여러분들이 소독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내가 좀 너무 굴렸다라고 자수를 했으면 비웃음이 좀 나와도 참아줄 수 있잖아요. 쳐다도 안 보시는. 야 내가 지금 얘기한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또 소문선 팬들한테 욕 먹겠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몇 호씩 달려옵니다 지금. 한 3명이 달려들면 뒤지게 받겠는데. 네. 작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저는 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뭐 은유, 의미 이런 거는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의 제 감정을 얘기하자면 저 같이 본 사람이랑 나와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영화에 매료돼가지고 완전 이게 좀 날 빨아들인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밥 먹고 막 더 놀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러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화에 너무 기진맥진해서 봤어요. 영화를. 진짜 헤어진 다음에 혼자 클럽 가지 않았을까 싶어. 어떻게 알았지? 먼저 보냈죠. 근데 정말로 딱 나와서 둘이 같이 한 말이 뭐였냐면 다 있다. 이 영화에 없는 게 없다. 모든 장르가 정말 다 있고 그냥 모르겠어. 막 계속 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빨리는 영화예요. 네. 근데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박쥐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박찬욱 감독이 점점 영화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만 본인 스스로는 영화적으로 가장 완벽한 작품을 박쥐로 꼽는데요. 근데 저도 봉준호 감독이 점점 더 좋은 영화를 만들고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영화적인 완성도가 더 높은 건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별로다라기보다 영화적인 만듦새로 봤을 때 정말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작품은 그리고 또 한국 관객들한테 더 매료될 수 있는 작품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기생충은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면 괴물은 정말 제일 한국적인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마더. 마더가 제일 아름다워 봉준호 영화 중에. 우리 정기캔은 뭘 제일 좋아해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 기생충이요. 기생충? 네. 다른 건 다 봤어요? 괴물? 하나 봤어요? 그리고 그거 뭐?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네. 스릴러 좋아하잖아요. 근데 살인의 추억은 범인이 안 잡혀서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안 죽였구나. 그거 너무 옛날. 옛날 영화라서. 어려서 좋겠다. 자, 우리 문선 씨는 뭐 제일 좋아해요? 저는 괴물. 저는 원래 그렇게 뭔가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다루는 것 자체를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 SF 영화 원래 좋아하고요. 괴물은 진짜 매료된 게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배경은 현실인데 와 막 상상할 수 없는 뭔가 피조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영화적인 어떤 전체적인 완성도 되게 탄탄해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예로 들면 위플래시는 보고 나오면 2시간 동안 드럼 치고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어. 드럼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치고 나온 느낌. 어깨 결리고 나오잖아. 기생충은 보고 나오면 진짜 누군가 부잣집 지하실에 숨어 살면서 2시간 한 2년 동안 빌어먹다 나온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로. 진짜. 약간 어깨 뒤쪽지가 약간 뻐근하면서 처음에는 좀 몽롱해요. 이게 와 우리가 못 보던 장르잖아요, 사실. 이게 뭐 스릴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어떤 한 가지 장르로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되는 장르는 있었는데 과연 기생충을 어떤 장르의 영화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굳이 따지자면 슬랩스틱 부조리극 정도 되려나? 근데 그것도 약간 뭔가 연극적이잖아. 영화에서는 없던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너무나도 완벽하게 스크린으로 구현해낸 느낌에 처음엔 좀 멍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주는 기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적 허영을 충분히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 자신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깊든지 간에 기생충을 보면서 아무리 영화 깡통도 한 6가지 상징 정도는 찾을 수가 있어요. 좀 나오면서 나 오늘 영화 속에 이런 의미를 내가 근데 생각해 보면 한 300개 있거든. 300개 중에 6개 찾은 거야. 근데도 이 지적 허영을 만족해 주는 그 느낌.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런 거 어머 그러니까 장님 문구로 잡듯이 이렇게 하고 나온 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외로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상징을 찾을 필요가 없는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택만 따라가면 이 영화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송강호가 중요하고 하필이면 송강호를 기택역에 꽂아 넣었다는 얘기는 봉준호가 길잡이까지 놔준 거야. 이 사람 따라가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영화에서 송강호 그러니까 본인이 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은 기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택의 감정만 따라가면 이 영화는 훤히 보이는 거고 유튜브에 수많은 기생충 뭐가 상징하는 것 무슨 유리가 이게 무슨 경계선 신문의 경계선을 나타내고 식탁 의자가 몇 개가 있고 막 소름 막 이질하는 것도 있어. 1도 보실 필요가 없다. 맞아요. 짜파구리도 이동진 평론가가 그거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래요? 그랬냐고. 봉준호 감독이 되게 싫어해. 그랬냐고. 그래서 봉태리라는 별명도 되게 싫어해요.
왜 영화를 얘기를 듣지 왜 그런 상징들을 찾고 앉아 있냐고. 숨은 그림 찾기 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1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찾아보면 재밌긴 해. 아니 봉준호 감독 다 생각했는데 하나씩 걸릴 때마다 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얘들 왜 이렇게 똑똑한 거지? 신경 안 쓰고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땐 너무 노골적이야. 노골적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상징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찾아내서 숨은 뜻 사실 이런 거에서 찾아내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곡성처럼 제가 그때도 곡성처럼 이렇게 전 용각산에서 좋아하니까 그 뭐지 황정민 일광이었나? 일광. 이 일광이 이제 나갈 때 자기 신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지를 입고 나갔는데 거기 악마가 있어서 애초에 일광은 악마였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런 해석이 있었다? 인터넷에? 이런 해석이 인터넷에 있었어. 그래서 나는 상징성이라 하면 이런 게 상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고 사실은 이걸 숨겨둔 거. 근데 거병이 말했던 것처럼 기생충은 워낙 그냥 다 뚜렷하게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줘. 한 번 더 생각할 필요 없게 다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해석들이 더 재밌었던 거. 처음에 이제 문광이 조효정을 깨울 때부터 이렇게 최우식이 보고 있잖아요. 선을 넘어서 깨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동진 평론가가 이걸 욕먹었거든요. 난 욕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명징한 직조. 난 너무 그 뚜렷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도 상징적인 숨은 의미 찾을 필요 없어. 한 번 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시줄 날줄로 해가지고 이미 다 작품을 옷을 딱 만들어서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옷을 그냥 입으면 될 일이지. 그걸 다 아주 풀어줄 뚜렷하게 이유가 없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상이 기생충의 이 관객수 1,000만 명이 상빨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을 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500만에서 700만의 가치는 수작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1,000만 넘은 게 의외로 괴물밖에 없었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꽤 괜찮은 영화들은 솔직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관객의 평가를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자극적인거나 심파가 강하게 있어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수작은 1,000만 언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상이 없었으면 아마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 되게 이상한 게 신과 함께 재밌어요라고 물어보면 난 저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게 보는 게 영화가 좋아. 마지막에 눈물 한번 빼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또 기생충 상징은 존나게 찾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거든.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 아니 야 쉬운 영화 좋다며. 그럼 기생충 싫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막 아니 근데 기생충은 또 어렵지도 않아. 아니 근데 그걸 상징을 왜 찾고 앉았냐고. 아니,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재밌게 봤으니까. 상빨. 상 받았어요. 그래요. 상 받았고 아니, 근데 내가 약간- 지적으로 뒤처지는 게 싫은 거. 또 저는 이따 봐요. 그래. 저는 뒤처지기 약간 싫은 좀 거구나. 다른 생각인 게 기생충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영화였다면은 그렇게 동의할 텐데 기생충 그냥 되게 재밌거든. 되게 재밌는데 창석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보이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이걸 찾는 것도. 그래. 그런 내가 거죠 뭐. 기생충 처음 개봉했을 때부터 그래요. 뻔히 보이는 영화다. 상징 같은 거 찾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막 그 기생충의 모든 상징 총정리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조회수가 씨발 200만 막 이래. 아니 근데 기생충 개봉했을 때 영화 유튜버가 제일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 영화 유튜버가 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마블 아. 영화 하나 개봉할 때마다 한 200명씩 새로 생겼어요. 저는 제 생각에 곡성이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곡성이 출발점이라 생각해요. 출발점은 곡성이에요. 네. 왜냐 그때는 블로그 뭐 이런 난리 났습니다. 개 난리가 났었죠. 네. 아니 근데 뭐 영화를 보는 재미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적 유의를 준다는 거는 맞아. 영화가 줄 수 있는 그 재미의 폭을 훨씬 더 많이 증폭시켰다. 그리고 누구나 그럼요. 입을 댈 수 있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누구나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근데 약간 정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정론일 수가 없지. 그냥 제 생각인데. 거론. 네, 거론.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항상 그 아까 계급 간의 전복과 혁명을 주제를 하고 있는데 보면 괴물 첫 장면의 첫 대사가 뭡니까? 끝까지 뭐지? 오 임마 오 끝까지 두뇌 빠진 새끼들 찰싸러들. 그리고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송강호가 어떻게 하죠? 그냥 기차를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기차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대가리만 바뀌는 거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야. 이 시스템은 답이 없는 거야.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그냥 다 씨방쾅 이러고 날려버려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 전에 괴물은 어땠습니까? 괴물은 야 세상이 너희 가족들을 도와주지 않아. 니네가 스스로 자구책을 해결해야 돼. 직접 총 들고 싸워야 돼. 씨발 이런 거였다면 이제 기생충에 와서는 진짜 차갑게 비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야 니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급을 전복하거나 혁명을 일으킬 생각 안 하고 지들끼리 쳐 싸우고 앉았네.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계급을 다루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시선이에요. 기생충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송강호는 피지배 계급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 그렇다고 지배계층에 대한 분노나 뭐 이런 것들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한국 영화에서 나름의 또 그리는 응징을 다 받아. 그렇지. 보통 한국 영화에서 그리는 지배계층은 못됐고 그리고 싸가지 없고 그리고 수탈하고 막 이러던 이미지.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항상 등신같이 착하고 모자라고 이런 구도를 뒤집음으로써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기생충 영화의 알파이자 오메가고요. 그리고 하나 또 항상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사실 많이 그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거든. 못하지. 왜냐하면 대부분은 의리고 피지배 계층이라고 본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대사에 좀 많이 직설적으로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하철. 거평이 평소에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부자인데도 착하다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하다. 저는 생각보다 그게 되게 공감이 내가 그런 얘기를 평소에 했었어? 네, 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사실 국가에서 인신남다고. 쟤는 존나 거진 거야? 너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도대체? 하체했었어? 나는 천성인 거야. 천성인 거야. 천성인 거야? 못된 게 천성인 거야. 난 돈을 벌수록 더 못 되죠. 내가 봤을 때는 한 제 12금융 정도 쓴 것 같은데. 빚이 얼마나 불어난 거야? 12금융 정도면 위패를 만드는 거야. 집에 동판이 있는 거야. 장기가 이미 다 내게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는 봉태일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봉태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제 상징성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저는 디테일이 강하기 때문에 그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았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큰 전환점을 준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옥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봉준호가 옥자부터 세계로 가서 인정받겠다는 것을 작전을 짰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옥자가 저는 잘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 동시 개봉을 했습니다. 나 극장에서 봤어. CGV 개봉됐는데 극장이랑 넷플릭스랑 동시 개봉. 그래서 극장 갈 필요 없지 않냐라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넷플릭스로 풀면서 전 세계 이 사람 자기 이름을 확 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만들어버렸어요. 극장에서 동시 개봉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토론을 붙었습니다. 봉준호 이름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만들었다고. 저는 이것도 설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봉준호 감독이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던지고 나서 다음 작품을 날 주목하게끔 만든 다음에 이 작품으로 조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아카데미도 로비 한다고 하잖아요. 로비 엄청 해요. 그러니까 그 로비하는 작품을 선정해놓고 그 전에 나를 알리고 로비하는 작품을 뒤에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워낙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까지 그럼 진짜 전 세계급의 악당이네요. 뭐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DM 사람이라고 보냅니다. 생각해요. 봉준호가 DM 오겠네. 아니 봉준호라면 제 생각이니까 봉준호라면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 그냥 그건데 기생충 그 곽신의 제작자 있잖아요. 남편이 그 정지우 감독이더라고요. 그냥 던졌습니다. 어쨌든 그거랑 오늘 깔끔하네요. 딱 지할 말만 하고 바로 빠집니다. 쫙 빠집니다. 너도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트름이나 해.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저 구석에서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남들이 봤어요. 못하게 계속 고개 돌리시면서. 아니 나는 몰랐는데 내 옆에 여기 공기청정기 있잖아. 갑자기 막 돌아가더라고. 그건 네가 방구 껴서 그래 새끼야. 안 꼈거든. 멜로가 제일처럼. 그리고 방송 하나 쓰면 방송을 왜 남이 트림하는 걸 보고 있어. 아니 자꾸 그러면서 콜라는 계속 먹어. 당 떨어져서. 당은 떨어지는데 트림은 계속 올라오네.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사탕이 없잖아. 줘 그러면 먹을게. 어쨌든 그거랑 이 영화에서 제가 조금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박서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다른 남자애들이 가르치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회를 맡기고 가잖아. 사실은 가장 족밥한테 맡긴 거야. 그치? 그거야 포인트는. 설마 얘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걔한테 맡기고 간 거잖아. 네. 동영이 형 휴가 갈 때 성범이 형한테 맡기는 거 맞죠?
라디오 성보명한테 바뀌고 가거든요. 자기 자리를 빼앗을 수 없을 사람. 그러니까 뭐 친분 관계든 뭐든. 근데 그때 성범형이 엄청 잘했잖아 그때. 근데 성보명 엄청 잘해서 급히 돌아왔어. 가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범이 형이 짬이니. 네, 그럼. 진짜 잘했거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재수를 기숙학원에서 했잖아요. 그때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이제 썸 비슷하게 타던 이제 미술학원 후배 여자애가 있어서 2살 어린. 걔 가외를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맡기고 갔거든.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 영어 가외, 수학 가외를. 근데 이제 영어도 못하는 애한테 맡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실제로 공부 잘하던 애들이었어. 뭐 사장 한 명- 얘기하는데 서로 사탕 나눠 먹고. 너 잠깐 멈춰라. 회초리 가져와. 가서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가 여기 있네. 버르장 머리 없는 것들. 귓방맹이를 참아야 돼. 근데 맨날 돈으로 귓방맹이 때리고 있어. 아프지도 않고 결국 내 돈 만나나?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 재수학원. 재수학원 들어가면서 내 친구들 맡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둘 다 그 여자를 좋아한 거야. 근데 이제 한 명은 그나마 이제 숙맥이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나한테 이제 사기 쳐가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그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새끼. 갈라진 그 놈이 그 여자애랑 사귄 거야.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랑 대학생인데. 돈 가져가 여자 가져가. 응. 그리고 그 여자애가 지금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놨던 세뱃돈 같은 게 있었어. 용돈 받은 거 모아놓은 거 몇백만 원 있었는데 그 돈도 빌려서 사라졌거든. 같이. 와, 개쓰레기네. 완전 쓰레기네. 걔도 이거는. 기생충이었거든. 따지고 보면 기생충이야. 제대로 걔도. 기생충이네. 진짜. 그리고 과외하러 들어가가지고 걔랑 과외 안 하고 꽁냥꽁냥 못된 짓만 하고. 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나는 거야. 최우식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 너무 빡쳐가지고 회초리 가져와.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서도 더 이제 감정이입해서 봤던 영화였어요. 그 슈퍼 앞에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그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서준이 영앤 심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조여정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 기생충 처음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 형은 말초 신경 자극하는 거 되게 빨리 캐치하거든. 당연하지. 나 진짜 저도 약간 그 생각했고 영앤 심플인데 뭐 잘해준다 했나 잘준다 했나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영앤 심플하시지. 그러고 뭐래더라? 아무튼 아무튼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사모님이 심플해. 영앤 심플. 심플? 그게 뭔 소리야? 몰라 아무튼 좋아. 난 좋았어.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둘이 뭔가 있구나. 둘이 뭔가 있어. 그래서 더더욱 최우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계급에 관한 얘기인데 말했다시피 박서준은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최우식을 보내는 건 최우식의 약점까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최우식이 조여정을 건드리거나 혹은 그 딸내미를 건드리면 이 새끼 사실은 대학생 아닌데요? 이로 날려버릴 수 있잖아. 조여정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박서준 얘기하면서. 그때도 뭐라 그랬지? 나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 뭔 얘긴지 아시죠? 예.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무나 쓰기 좀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뒷맛 씁쓸함이 뭔가 내 아이 선생님 보낸 느낌보다는 나의 정부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지. 그리고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야 보면. 아이 성적과 상관없이 우린 그 선생님이 좋았다고 스마트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릴리언트한 아니 그런 부자인 집에서 애 성적이 안 오르는데 가해 선생을 왜 계속 써? 그렇지. 묘한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고창석의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이름도 박서준이잖아요. 그래. 박서준. 서준 씨가 서서 준비됐군요. 이제 그럼 조여정 씨와 아씨. 왜? 실제 배우 이름 얘기한 거잖아요. 진짜. 왜? 회초리 가져가. 저도 쳐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기생충 드라마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드라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회초리 가져와 좀 더 탐난다. 다 하나씩 생기네요. 바꿀래? 원티 들어가. 아 원티드랑은 안 되지. 어디든 바꿀 수 있어. 근데 형이 그 몫을 내. 줄수 있는데 형이 그걸 못 내. 아 근데 반면 회초리 가져와는 너무 쉬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튼 봉준호 감독이 드라마 만든다 그랬을 때 자기 제작 노트를 줬대요. 근데 그 제작 노트에 조효정과 박서준이 내연의 관계였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었다고. 그럼 정설이네. 사실로 밝히.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거 보라고 맞지 않느냐고. 씨발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때 되니까 또 다 지도 알고 있었대. 저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그 부적절한 관계가 조금은 섞여 있었겠다라는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지 확실하게 그렇게 단정짓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사가 기억났어요. 박서준이 그 사모님이 영애 심플하시지. 아무튼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조효정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걸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근데 왜 유학을 가냐? 왜 유학을 가? 왜냐면 박서준의 목표는 그 집 딸내미였으니까. 이 새끼가 엄마하고 딸이 이 새끼 이런 새끼가 있어 이 새끼가. 회초리. 회초리 가져와. 안돼 나안돼 알았어. 받았는데 안돼. 쓰라고 줬는데 사용법을 존나 모르겠네. 레시피를 줬는데 못하네. 레시피를 줬는데. 근데 아까부터 갑자기 그 생각 곰곰이 해봤는데 박서준이 최종 목표가 다혜라면은 그건 성립이 또 안 되지. 왜? 어느 엄마가 자기랑 잔 남자를 딸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유학 간다고 너 그걸 줘? 조효정. 조효정 줄 것 같아 왠지. 몽둥이. 회초리가 안 돼. 몽둥이 가져와. 할머니 살려준 이유랑 거의 비슷한 급의 페르멘트였어. 아니 근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박서준은 걔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잠시 틈을 띄었다가 자연스럽게 조효정과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애를 꼬드기면 대사에도 있죠. 걔가 성인 되면 사귀자고 할 거라고. 꼬드기고 나서 만약에 조효정이 반대를 하더라도 박서준에게는 강력한 패가 하나 있는 거죠. 나 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역으로. 아 근데 그렇게는 성립이 안 되지. 왜? 엄마가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하면 박서준은 박서준이 여기 우두머리에 있네요. 완전 협박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 자리라. 아니 왜냐면 거기서 조효정은 자기가 고용했던 가정부가 결핵 환자였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그 사실도 숨겨달라고 송강호한테 부탁하잖아. 남편이 알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집에서 남편한테 그 굴종하는 아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만약에 이선균이 그래 자네 우리 딸 또 잘 또 가해줘가지고 우리 딸도 잘 컸고 나는 자네라면 오케이네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지 옆에서. 조효정은 칙소리 못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진짜 거부스러운 생각이고요. 예. 나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깨알 같은 아까 전 송강호 웃긴 멘트도 있었지만 그 다송이 그림 그린 것도 자화상인가요? 침팬지인가요? 자화상입니다. 그런 거 너무 웃겨. 봉준호식 웃음이거든 그런 거. 상상도 못하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터지게 만드는 거잖아. 뻔한 웃음. 이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딱 정리하면서 이것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송강호는 이 영화에서 보이는 대로 수석에 대한 지식도 있고 혼자 사업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지만 완전히 지하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반지하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송강호가 그 앱등이를 탕 튕겨버리는 장면이 곱등이? 있죠. 앱등이. 앱등이를 제가 앱등입니다. 제가 앱등이에요. 내가 나를 날린다. 로켓맨. 그만하자. 어쨌건 그래서 송강호가 그 지하에 사는 걔 이름 뭐냐? 그 병신 같은 새끼 있죠. 근세? 근세. 근세를 봤을 때 귀 같은 새끼 근세 나오는 거 호흡이 기가 막혀요. 잘생긴 새끼. 박서준. 박서준은 누구랑?
그때 근세를 보고 송강호가 그러잖아. 당신 여기 사라지나? 당신 계획도 없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혜가 나고 그 대피소에 나왔을 때 송강호가 이렇게 눈 가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눈을 자기가 가린 다음에 세상은 계획 없이 사는 게 짱이라고. 가장 완벽한 계획은 계획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강호는 그 박 사장의 차를 운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자꾸 박 사장이랑 동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사가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운전기사와 어떤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두 남자가 함께하는 동행이랄까? 그리고 와이프 사랑하시죠? 어떡합니까?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박 사장과 자기의 동일점을 찾으려고 그랬던 거야.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1.5 반지하에 걸린 애들은 자꾸 1층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그러고 완전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개무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 동일시로는 도저히 어떤 자기 합리화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냄새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근세의 냄새를 맡고 코를 찡그린 박 사장이 그때 기택이 퓨즈가 날아가 버린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저 새끼 눈에는 근세나 나나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겠구나. 처음에 내가 튕겨버린 곱등이처럼 벌레로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삑살이 난 것처럼 그 순간 돌아버린 기택이 칼을 잡고 박 사장을 그대로 쑤셔버린 겁니다. 그 감정선을 이해하시면 이 영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기택이 박 사장을 죽이기까지 해야 했느냐라고 나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 냄새라는 게 또 이 기생충이 특히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취가 잘 없잖아요. 체취 잘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냄새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서양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와서 박혔대요. 아 냄새 못 참지.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보세요. 그 냄새를 무슨 냄새로 설명하냐 그러면 지하철 냄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객들 뼈 졸라 세게 때리는 거야. 또 틀렸다. 정말 오지게 하네 오늘. 한 번 더 날려줘. 문선아. 아우 정말 더러워 죽겠네. 또 받으세요. 미친 것들이 진짜. 이 정도면 그 양미리 던져준 물개 아닙니까? 두 번 정도는 쳐줘야지. 네, 그죠. 아니, 그래서 그 코를 막는 이성균 씨의 표정 연기와 그거 보고 빡치면서 퓨즈가 나가는 송강호 씨 그 표정 연기 씬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씬은 진짜 송강호가 완성한 거야. 너무 진짜로. 그래서 저는 들어오자마자 그때 이성균 씨도 참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게 다시 보니까 이성균이 이렇게 다 던져주고 송강호가 스파이크를 칠 수 있도록 잘 받쳐줬더라고요. 이성균 씨 약간 살을 몸집을 좀 뿔린 느낌. 네, 근데 훨씬 잘 어울리셨어요. 그 기득권 모습을 좀 더 그런 풍채로 좀 연출하려고 더 살찌웠겠지 아마. 저는 근데 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송강호가 김재규 같고 박정희 같았어. 송강호가? 아니 김재규 그리고 박 사장이 박 사장이 박정희 같았다. 박정희 같은 그 관계 같은 느낌. 박 사장이 박정희라면 근세는 그거지. 차지철? 박사모지. 박사모. 진짜로.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자기 와이프가 자기 먹여 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도자 박 사장님 이지랄하면서 머리를 쾅쾅 박아가지고 불 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노예 근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그것도 되게 차갑게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박정희한테 총을 쐈지만 거기에는 질투심도 있었거든. 되게 많았죠. 질투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약간 그 구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그냥 내 개인적인 그냥 비유로. 사실 기택이라는 이름도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죠. 어쨌든 이 영화는 한국 사회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그동안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삑사리의 예술이라는 게 가장 장렬하는 영화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대만 카스테라 언론을 건드렸다라는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영화 유튜버들에게도 수많은 영화 유튜버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먹방 유튜버를 가장 먹여 살렸습니다. 체크살 짜파구리 한 번 안 해본 먹방 유튜버는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그중 최고는 흥삼이. 야 논두렁 밭두렁해서 그 체크살 구워서 먹는데 세상 맛있어 보입니다. 흥삼이가 누구야? 네, 알겠습니다.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전 그거예요. 과연 그 하층민 혹은 피지배 계층에게 계획의 의미? 과연 계획의 의미가 있을까? 뭐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30 넘어서 40 되기 직전까지 인생의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 나도 그랬어. 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엄두도 내지 않았고
거기까지 가기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지. 아주 작은 계획들이 수도 없이 밟히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큰 계획은 아예 못 세우게끔. 그렇게 설계된 거지. 되게 재밌는 게 송강호는 대만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TV 프로그램 한 방에 정말 돌풍에 찌그러진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또 근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이미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는 사이였던 거야. 송강호는 그 전부터 근세한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어. 근데 자기는 자꾸 부정하려고 했지. 근데 마지막에는 송강호의 아들 기택의 아들인 기우가 또 계획을 세우잖아. 몇 세까지 내가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사서 아빠를 구하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는 장면은 기택은 다시 그 반지하에 가 있죠. 봉준호가 이렇게 차갑게 비웃고 있는 것이다. 네. 좀 서늘하더라. 진짜. 서늘하지. 근데 그렇게 비웃으면 욕 먹을 법도 한데 상을 받아버렸죠. 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아픈 영화예요. 보면 볼수록 섬뜩한 영화고 정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는 네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네가 1층에 있는 것 같냐? 반지하에 있는 것 같냐? 지하에 있는 것 같냐?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우리가 늘 보아오던 우리가 클리셰로 늘 접근하는 그런 영화들은 당연히 이 불쌍한 사람들로 또 우리가 동정해야 되는 사람들로 묘사되는 계급들인데 거기서 신랄하게 여기서 그냥 와 진짜 뼈를 가루를 팩트 폭행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현실에 훨씬 가깝죠. 가까우니까. 진짜 진실을 말하기 힘들잖아. 솔직히 진실에 가까울수록 말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나 아까 트림했을 땐 다들 얘기하던데 이게 트림했다고. 그 정도까지 불편하지 않아. 저기 죄송한데 그건 진실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아니 여기 다 있는데 다 들리게 틀면 놓고서 그걸 뭐 모른 척 해주길 바란 거야? 사실은 말하기 어렵지 않죠. 자 다들 좀 묻고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까? 좀 씨발 좀 아름답게 가는 거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한 번만 추하게 했으면 아름답게 갔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이 영화의 가장 위대한 성취점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는 불편한 지점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유려하게 포장해서 너무나도 재밌는 영화로 만들었다. 지금 기생충에서 봉준호가 바라보는 기생충에서 한국 사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스스로 본인이 1층에 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반지하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존나 박터지게 싸운다? 근데 그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인간의 역사상 그런 본질이 사라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봉준호 감독의 얘기는 이거였다고 생각해. 차라리 니들 똑똑하기라도 해라. 야 반지하랑 지하랑 손잡으면 박 사장 털어먹는 거 훨씬 쉬워질 거 아닙니까? 박 사장이 돈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도 얼마 주는지도 모르잖아. 주어정만 알고 있었고. 그럼 그 두 가족이 손을 잡았다면 누구도 다치거나 죽는 일 없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서로 그걸 갖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엔 공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는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침 나올 뻔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치학에서도 파워 게임 이론을 보면은 50대 40으로 양분되어 있으면 10이 40이랑 붙어서 50의 균형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0은 늘 50에 붙어버립니다. 그렇지 60이 되려고. 가장 편하거든. 내가 더 큰 세력을 붙어서 내가 위에 있고 싶어합니다. 역사상 그래서 한 번도 50의 균형은 안 이루어진다. 늘 큰 쪽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점수 하겠습니다. 뭐가 지금 정리된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뭐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나? 맞아요. 각자 보시면 되는 거지. 네. 자.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뭐 1부에서도 나왔듯이 거엽대 형님이 마지막에 썬댄스 영화제 얘기를 하면서 독립영화나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화영이라든지 전 사람들이 많이 안 봤지만 괜찮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영화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런 영화들이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관객들이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전 똑같아요. 2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이 상을 받지 않았다면 1000만이 넘었을까?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기생충이 개봉하기 직전에 상암 인근 호프집에서 기생충 팀을 만났습니다. 동영이 형이랑 회식할 때 이선균 씨가 우리 테이블로 넘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1000만 갑니까? 그러니까 1000만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성균 씨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죠? 송강호 아니에요? 송강호. 목에 갑자기 픽셀이 나가지고 1000만 갈 수 있을까요? 의문을 본인 스스로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 받는 것과 동시에 상 버프가 있어요.
상을 받았다니까 갑자기 다시 보기 시작하는. 야 오늘 노매드랜드도 보는 사람 되게 많더라. 네? 평일 오전인데 노매드랜드도 보는 사람 엄청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외국의 권위 있는 상에 꼭 기대어 볼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기생충은 사실은 일부에 다뤘던 미나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을 잘 뽑아냈던 거지 굉장히 영화 소재 자체가 거의 다 한국적이었다고 해서 중간에 아예 대놓고 김정은 따라하는 것도 있잖아요. 핵단추가 있다라든지 굉장히 한국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봉준호가 수상했을 때 얘기했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걸 가장 잘 따라간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관객들이 알아보고 이 영화가 좋다라는 입소문이 이렇게 계속 잘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일정 수준의 오른 감독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봉준호나 마틴 스콜세지 정도 돼야 개인적인 게 창의적인 거지. 지 좆대로 만든 영화는 개인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이 경계를 잘 나누는 사람들이 대가의 반열에 오르느냐 마르냐 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 뭐 점수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저희 잡스러운 연애할 때 작년에 가장 생각나는 뭐 키워드 이런 거를 꼽았을 때 저는 기생충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월에 생각해 보시면 작년 2월에 처음 1호 환자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 날 때 그때 아카데미에서 이제 작품상 받으면서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 길게 가진 1년 내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미나리도 그렇고 되게 아이러니하다. 존나 뼈 때리는 영화인데 맞아, 상 받으니까 이제 또 위로가 되네. 맞아. 이게 진짜 큰 위로가 됐잖아요. 근데 미나리도 사실 윤여정 뭐 개인의 승리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되게 다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것처럼 뭔가 이런 영화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들이 좀 이게 되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안 보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없겠죠. 네. 한 번 보고 나서 아파서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약간 그 병 도져가지고 그 지적 허용 병이 돌아가지고 못 찾아요? 더 심한 거 찾으려 그래. 맞아. 문 열렸을 때 보이는 대나무? 그 대나무 뭐지? 맞아. 자꾸 머릿속으로 뭘 돌리고 있어. 아니 막 이번에 저는 보는데 그 기태기가 기정이 그 목욕하고 있을 때 물 건네주면서 너 여기를 뭐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거 뭘까? 막 이러면서 혼자 되게 큰 막 의미 부여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기정이는 그렇게 부잣집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칼을 맞았죠. 맞아요. 네, 저도 뭐 점수를 평점을 내리기는 좀 점수는 뭐 그렇고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아카데미에서 상도 이렇게 받은 네, 영화니까 맞아요. 점수를 준다는 게 아니면 뭐 반대로 가 3점 이렇게 얘기해서 별로다. 화끈하게 한번 이스화 정도 줘봐. 이스하면 이제 4점. 근데 스가 얘기 나올 때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고야에 2점 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네, 근데 그냥 뭐 다시 보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그래 그 대부분의 어떤 기생충이라고 한다면 기생충 같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열심히 살지. 맞아요. 되게 바보 같지만 사실 그 최우식 그다음 박소담 요 시작해서 이 가족들이 되게 기지가 넘치기도 하고 진짜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되게 치밀하고요. 그런 게 오히려 그래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좋았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오창석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멀리 있는 뭐예요? 사람처럼. 이게 되게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로 이런 계급 사회를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전 세계인들이 진짜 열광하면서 공감을 했잖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시상식, 그러니까 시사회였나? 그 국제 시사회 영화 끝나고 다 일어나서 박수 쳤잖아요. 그 장면도 얼마나 공감을 했으면 이렇게 일어나서 칸에서 기립박수를 쳤겠어요. 그게 되게 소름 돋았고 또 저는 이제 반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거기는 원래 그냥 일어서서 박수 쳐주는 게 나 원래 그래요? 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존나 생각해주셔. 원래 경쟁장은 다 쳐줘요. 그렇게. 아 진짜요? 여기서 끝나면 의자를 뒤로 뺀대요. 아 뭐야? 설 수밖에 없죠. 이게 상 버프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전을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여보 하면서 문광이 막 지하실 내려가잖아요. 정말
하지도 못했던 반전인 어. 거잖아요. 이 기생충이 그건 진짜 상상 못했어. 까도 맞아요. 기생충이 나와? 약간 이러면서 되게 기빨렸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가 빨렸던 겁니까? 네, 저도 기빨렸어요. 그 장면이 들킬까 봐. 되게 인상 깊었구나. 네, 완전 소름 그지 돋았어요. 처음 봤을 땐 진짜 충격적이지. 맞아요. 맞아. 항상 아무도 못했거든. 또 나도 있어? 일부러 영화 줄거리나 이런 정보 하나도 접하지 않고 들어갔거든. 근데 거기서는 정말 약간 배신감마저 느껴져. 거기서 와 이렇게까지 간다고? 맞아. 처음에 그 뭐죠? 그 근세 마누라 이름 뭐냐? 문광. 문광 그 처음에 그 표정 존나 섬뜩하지 않아요? 제가 놓고 간 게 있었어요. 그 그거 때문에 충숙이 얘기할 때 언니, 충숙이 그때 언니 막 이러고. 오우씨. 아무튼 밤늦은 시간에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제가 부엌 지하실에 제 물건을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근세 몰골이 더 충격적이고 젖병 빨고 이렇게 진짜 그 처음에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그 한쪽 끝에 그 다 쓴 콘돔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 맞아요. 맞지? 못 봤어. 디테일 진짜 대박. 그 와중에 성욕이랑 이런 거는 다 해결을 해주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약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봉준호 감독이 그걸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반지하요. 한국인인가요? 일본인인가요? 제1교포 정도 될 겁니다. 백초를 빌려줄까? 회초리 없었으면 어쩌겠어. 회초리가 좋아. 진짜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원한 말이긴 합니다만 반지하 계급과 지하 계급이 손을 잡아야 그나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반지하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다 반지하예요. 손문선은 1층이다. 참나. 무슨 소리십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맞는 말인데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안 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알아왔는데 그거는 되지 않는다. 안 되겠지 당연히. 네,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지. 근데 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선거에서 이길 만큼만 그렇게. 늘 노노 갈등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 존재들이 있으니까. 당장 지금 남혐 여혐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 봐요. 사실 20대에 대한 복지는 남자 여자가 손잡고 같이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이러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지 혜택을 달라라고 나라에 지금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 애들이 서로 여자 군대 가야 된다라고 싸우고 남자 군대 갔다 온 걸로 가산점 주지 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작태냐는 거예요. 여자 군대 간다 하더라도 작가님과 문선인 누나 제 나이 때문에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민방위까지 지났어요. 지금 입양 대상은 정직해 정도 좀 위험해요. 입양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저는 100% 관심 사병이기 때문에 안 만나요? 안 보내는 게 합방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뭐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뭐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도 언제 어느 정치 상황을 갖다 빗대어도 이 영화랑 다 맞물려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뭐 박정희하고 김재규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약간 맞아떨어져 들어가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 극빈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상황이 그 지하실에 살고 있는 문광의 남편이 사장님을 위해서 머리를 쪄가면서 빛을 밝히는 상황하고 뭐가 다를까? 그리고 뭐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른 청년들이 분개하고 그런 것들이 을과 을들의 싸움들 이런 것들 연대하지 못하는 두 가족 이야기 너무나도 맞아떨어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소름 끼치고 그만큼 이 마스터피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만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봉준호 감독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싱크로율이 참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그럼요. 짜파구리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고고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